붉은 개미들을 위한 정석 투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 선생입니다. 저는 뱃사고입니다. 저는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동학개미 운동 이 말 쓰지 말자, 너무 비참하다 그러고가 그래서 붉은 개미 끝까지 성공하는 붉은 개미가 되자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목 어떻게 고르는지, 삼성전자를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진짜 흔히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뭘 잘못 알고 있고 진짜로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박 전무님 어떤 얘기 하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워낙 시장이 공포감에 빠져 있었기 네. 때문에 왜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천백가는다는 이런 얘기도 많고 했었는데 왜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동학개미라는 말처럼 이번에 샀던 개인분들 결국은 다 터질 거다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아니다. 왜 이번에 들어온 분들은 이번에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동학혁명의 말로처럼 비참하지 않고 이미 성공한 투자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장 얘기보다는 예. 우리가 이제 투자 이번에 그 고객 예탁금이 거의 25조였다가 한 47조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어요. 주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국면에 이제 주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많이 주식 시장에 들어오셨는데 정확하게 주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주식을 잘못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는 원칙들, 원칙들. 올바른 원칙. 그래서 예. 정석 투자라는 우리가 예. 제목을 달았듯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지금 이제 좀 다시 거의 제자리로 온 것 같은 기분이긴 한데, 네. 많이 빠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가치 투자. 네.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이 기업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으려면 가치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개념도 좀 헷갈리고, 도대체 가치 투자라는 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오늘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제 전문가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펀드 매니저들도 네. 대부분은 투자 철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가치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제가 들어보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세요. 예,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를 재무제표상에서 예. 지금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 현저하게 많이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는 주식들. 예,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네,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개도 다 같이 투자하는 가치 투자 아닌가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개념으로도, 그러니까 회사의 기본 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다면 이 회사를 사서 값어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 그러니까 약간의 존버 투자 같은 거 끝까지 한번 버텨버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끈기가 있어야 되고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하고 약간 연관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부분도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시장이 굉장히 효율화됐어요. 그래서 유진 파마 교수라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이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그게 1960년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미 이미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로는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거기서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960년대에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92년도에 시장이 개방됐잖아요. 네네. 그 전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 못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주식들이 헐값에 막 매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때 저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PER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네. 제가 1994년도에 여의도 바닥에 들어왔는데 저희 부장님이 PER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 당시 저 PBR 정도 같이 일어나지 않나요? 네. PER 개념은 아셨는데 그걸 적용해서 매매하기보다는 모멘텀 매매만 하셨었는데 그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량한 주식이 저 PBR, 저 PER에서 노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서 외국인들이 그때 들어와서 먹을 주식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장에 웬만한 우량주는 외국인들이 60%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좋은 주식들은 이미 외국인, 한국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한국의 슈퍼 개미들까지 다 합쳐서 이미 프라이싱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딱 펴가지고 아니 이 회사는 순자산 가치가 10만 원인데 왜 5만 원에 거래되지? 라는 이런 거래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10만 원인데 5만 원, 4만 원에 거래되는 주식들 많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미래의 가치가 그만큼 뭔가가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회사의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 리스크로 빠진 거잖아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새로운 블랙스완 같은 이슈가 발생을 하고 락다운 조치라는 우리가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달 동안 외출 못하게 하고 뭐 네. 상점 다 그죠. 문 닫아라 그러고 이런 조치를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블랙스완 같은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와, 이 회사 그동안은 장사를 잘했는데 이 락다운 조치가 6개월, 1년 지나가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스템 리스크예요.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자기의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전체 내재 가치, 인트린직 밸류라고 하는 그 내재 가치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가치 투자 개념으로 사시는 게 맞아요. 그랬는데 이 가치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2200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1950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장 때문에 디스카운트 됐던 거는 다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보고 매매해야 되는데 성장 가치 이런 거 얘기하면 조금 무슨 그거는 성장주만 그죠. 성장주 투자지 그게 왜 가치 투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가치 투자 하신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분이 계세요. 피터 린치. 네. 그 피터 린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뭐 피터 린치 다 알지 뭘 요약을 해야 다 알잖아요. 근데 가치 투자자 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 부분이 피터 린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터 린치는 가치 투자자가 아니에요. 피터 린치는 성장주 투자가입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 박수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지금까지 서봐온 그죠? 인치 아저씨가 피터 린치는 엄청나게 기업 탐방을 다녔잖아요. 네. 왜 기업 탐방을 다녔을까요? 재무제표만 봐도 이 기업의 순자산 대비 기업의 시가총액이 현저하게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면 재무제표만 봐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왜 탐방을 다닌 거죠? 왜 탐방을 다녔냐면 지금 현재의 주가는 현재의 순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은 앞으로 3년, 5년 동안에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는데 피터 린치가 돌아다니면서 제일 좋아했던 주식은 고성장주와 턴어라운드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젤란 펀드의 60%를 나는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주를 채운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자산주라든지 이익이 스테이블한 블루칩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잘 안 채운다. 고배당 주식 잘 안 채운다. 나는 고성장주와 턴어라운드 주식을 좋아해서 그 주식들을 60% 채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일수록 거래가 많이 되는 대기업일수록 미래의 가치도 웬만하면 다 반영이 됩니다. 그죠. 그랬는데 중소기업일수록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한 번도 안 적은 주식들, 네네. 소외된 주식들을 많이 찾아다녔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소외된 주식들은 아직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을 못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아내한테 물어서 최근에 마트 가서 뭘 많이 사냐,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느냐. 그래서 매출 성장이 고성장이 나올 수 있는 주식을 피터 린치는 남들보다 빨리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성장주를 좋아했고요. 턴어라운드 주식을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턴어라운드 주식이 소위 말해서 가치주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가치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그 회사가 생산한 새로운 제품이 히트를 친다든지. 네. 그러면 애플에도 옛날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보다 훨씬 더 전에 그런 애플의 맥북 같은 거 네, 네. 나왔었잖아요. 네, 네. 먼저 그런 것도 출시하고 했는데 결국은 대중화되는 데는 실패하다 보니까 그죠. 굉장히 안 좋은 주가를 보였고 기업 가치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고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었잖아요. 네. 근데 아이폰이라는 엄청난 걸 만들어냈죠. 그런 모멘텀이 생기면서 가치주 영역에 있다가 고성장주가 되면서 기업 가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터 린치를 얘기를 많이 하면서 다들 가치주 투자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치주 투자자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모멘텀이 들어올 만한 가치주를 찾은 가치 투자자인 예,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샀으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매매한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사실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닌 약간 성장주 투자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터 렌치 얘기하신다 그래서 제가 좀 검색도 좀 하고 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피터 렌치가 그 피델리티라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운용사의 대표 펀드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거의 10년간 연평균 한 28% 정도 이상을 매년 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 맞죠? 네. 그 주식을 이번에 많은 분들이 개인 분들이 이제 네. 주식 시장에 들어오셨잖아요. 반드시 읽으셔야 할 책이 피터 린치의 책 2권이 나와 있는데요. 뭡니까? 예,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 월가의 영웅. 예. 두 번째가 Beating the Market이라는 제목인데 Beating the Market. 예, 한글 제목을 모르겠어요. 혹시 시장을 이겨라 뭐 저기 이런 건가요? 앞에 계시는 분들 중에 네. 뭐 아무튼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비딩 더 마켓. 예. 다들 똑똑하셔가지고 네. 다 검색해서 찾을 겁니다. 월가의 영웅하고 네. 네. 비링도 어렵진 비딩 더 않습니까? 일반 뭐 개미 투자자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 완전히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처음에 영어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를 뭐 한 1, 2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주식을 발굴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방금 이제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네. 가치 영역에 있다가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붉은 개미 이게 네, 2002년도 붉은 악마와 같은 걸 연상시키면서 이번에 동학개미라고 하지 말고 또 붉은 개미라고 네, 네, 네. 우리가 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2002년도에 가치 영역에 있다가 엄청난 고성장주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박지성, 이영표 같은 선수들입니다. 박지성, 이영표 선수는 히딩크가 국가대표로 발굴하기 전에는 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처럼 그죠? 축구 네. 좋아하는 사람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박지성, 이영표가 아니 이동국 선수보다도 주전으로 선발로 이제 뛰게 되고요. 그랬는데 이 이영표, 박지성 선수는 나중에 네덜란드로 가고 박지성 선수는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 스카우트해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2002년도에 박지성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였을까? 아니죠. 국내에서 그죠? 거의 몰랐으니까. 예. 네. 그 많은 선수들 중에 히딩크라는 그 모멘텀을 받아서 성장을 한 선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히딩크라는 감독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모셔온 거예요. 그죠. 히딩크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그 스태프들까지. 네. 그래서 가치주 투자의 핵심이 모멘텀이 생길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2002년 월드컵이라는 걸 우리나라가 개최하게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16강도 못 가면 흥행에 실패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16강은 보내자 해서 국가에서 돈을 써준 거예요. 네네. 엄청난 돈을 써준 거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바로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 뭐 이런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를 투자하실 때 이제 주식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주가가 박살이 나고 그러고 나서 그 가치 영역에 있던 주식들이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데 2009년 1500부터
나중에 다시 2100을 갈 동안 2011년 초 2100을 갈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주식들이 있었죠. 그때 차화정 장세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화학 정유. 예. 네. 그랬는데 이 차가 어떤 모멘텀이 생겼냐면 2008년도에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박살나는데 네. 도요타에서 눈치 없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넘버원이다. 네, 눈치가 없이. 미국을 이겼다. 네. 그러면서 8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면서 도요타가 이제 우리가 넘버원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그때 오바마가 당선이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정책을 씁니다. 네.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네, 돈을 풀죠. 예. 1차, 2차. 서프라임으로 망가졌던 금융기관에 돈을 주입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네. 1차적으로 돈을 주입했고요. 그러고도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QE1, QE2, QE3 다 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장기금리를 예. 장기금리를 낮춰주기 위해서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서 장기금리를 낮춰줍니다. 예. 근데 장기금리를 그때 왜 낮춰줬냐면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부채가 많아요. 학교도 대학교도 스쿨 론을 받아서 다니고 네, 네. 자동차 살 때도 오토 론을 받아서 사고 예, 예. 병원 갈 때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중에 막 분할해서 납부도 하고 집 살 때도 80% 모기지를 사죠. 미국 사람들은 부채를 엄청나게 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부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모기지예요. 근데 이 모기지 금리를 낮춰주려면 장기채 금리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기채 금리까지 눌러버려요. 네. 그런 와중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자동차 산업을 살려야 된다. 실업을 네. 낮추는 거.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구환신 정책을 그때 썼고요. 미국에서도 자동차를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는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확 살려버리면 소비를 네, 살려버리면 네. 그 딸려있는 밸류 체인들이 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자동차를 부흥시키는 정책을 씁니다. 그랬는데 그때 미국 정부가 도요타에서 우리가 넘버원이야. 예. 소위 말해서 이만기가 죽이버려. 강호동 보고 그 옛날에 결성할 때 이러죠. 깝치지 마라. 그런 말 하듯이 네. 도요타의 리콜 사태를 만들어버려요. 뭐 그때 뭐 급발진 어쩌고 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엄청난 과징금부터 해가지고 소비 심리를 확 죽여버립니다. 어이씨 도요타 차 사면 안 되겠냐? 이런 느낌으로. 그랬는데 거기에 혜택을 본 게 우리나라 현대차예요. 일본 차를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굉장히 연비가 좋고 그리고 고장도 잘 안 나고 네. 미국 차는 크잖아요. 그런 와중에 도요타를 눌러버리니까 한국 차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때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본을 죽이기 위해서 일본의 엔화가 엄청나게 고평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2007년도에 원엔 환율이 우리나라 원 예. 대비해서 원엔 환율이 770원이었어요. 그랬는데 1년 만에 1,500원이 돼버려요. 그 말은 우리나라 소나타랑 그랜저라고 하시죠. 예. 현대차의 그랜저랑 캠리가 4천만 원, 4,500만 원에 팔렸다면 캠리 가격이 갑자기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격 환율에 의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도 900원대에서 1,500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차의 가격이 또 더 싸죠. 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딜러들한테 주는 그 마진. 배당금은 예. 마진을 더 높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대차가 엄청난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그 모멘텀에 따라서 2009년, 10년, 11년 초까지 차화정 장세하면서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랠리를 이끌고 그렇죠. 실제로 미국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합산 점유율이 4%에서 거의 9%까지 갑니다. 그런 모멘텀이 생겨야 가치주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당시에 혹시 차화정 쪽에 투자를 좀 하셨어요? 기업 대사를 자동차 보시면 부품주 옛날에 하셨다고. 부품주는 예, 많이 부품주. 사셨어요. 예. 역시 우리 뱃사부님도 그런 촉이 있으신 거죠? 저도 이렇게 아까 박정님 얘기했듯이 저는 매출액 성장이나 네. 이익 성장이 같이 동반되는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런 감이 있어야 돼. 투자자들은 뭐가 앞으로 성장할 것인지 음. 그걸 잘 골라내면 나만의 또 노하우긴 한데 10배, 20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평가된 것만 찾지 말고 모멘텀이 있을 만한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게 네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좀 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최근에 가치 영역에 2002년도 이제 뭐 박지성, 이영표 얘기하면 너무 먼 얘기인데 네. 최근에 또 부각됐던 분들이 미스터 트롯 네네네. 아니면 미스트롯의 송가인 씨라든지 네네네. 그분들이 진돗개보다- 갑자기 노래를 잘 부르게 됐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갑자기 영탁, 영웅 얘네들이 노래를 못하다가 갑자기 잘 부르게 돼서 부각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네, 미스터 트롯이라는 모멘텀이 생겼어요. 있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확 이해가 오고 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까 2002년 얘기하면 네. 그 박지성이 누구야 이랬을 테고 네. 지금 송가인은 확 와닿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치주 투자를 하실 때는 딱 미스터 트롯 1회를 딱 보시고 야 임영웅이 저렇게 노래를 잘해? 그럼 임영웅 주식을 사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여기서 우승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임영웅 소속사가 됩니까? 혹시 상장돼 있나요? 네. 여기서 피터 린츠가 얘기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예. 피터 린츠가 얘기한 건 아닌데 미인대회라고 주식은 미인대회라고 그렇죠? 네. 공감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나는 쟤가 정말 잘하는데 왜 쟤는 떨어지고 임영웅이 되지? 저도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건 아까 히딩크에도 간택이 됐다시피 세력들한테 간택이 되거든. 그 시대가 원하는 시대가 원한다는 건 뭐 세력이라는 게 뭐 기관 외국인 뭐 물론 또 뭐 큰 손들이 또 포함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사줘야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운이 있으니까 좋은 주식을 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인 대회가 딱 네. 어울리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런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네. 이게 뭐 주식을 하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1등이 될 거야 라는 걸 예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마다 보면 그 1등이 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자질들이 있어요. 일단은 좀 감동적이면 좋잖아요. 상품성을 보는 거예요. 예, 아니, 상품성. 뭐 오디션 무조건 예쁜 사람을 오디션 보는 사이트 하셨다고 지금 그런 거더 일단은 잘하시는 실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음. 거기다가 감동 스토리마저 줄 수 있으면 우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스터 트롯도 그렇고 송가인 씨도 그렇고 그 가수가 되려고 한 그 과정에 어떤 감동 스토리가 있으면 더더욱 이 시청자들한테 문자 투표, 대국민 문자 투표를 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치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종목을 보실 때.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예, 펀드 매니저 하다가 나가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주식 왜 안 사냐고 들고 와요. 그러면 제가 보면 이런 주식은 한 5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한 500개 정도 있는데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싸져 있는 주식 너무 많아요. 그러는데 앞으로 단기적으로 뭔가 돼요.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먼 미래를 얘기하는 주식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먼 미래. 네. 한 5년, 10년 뒤에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면 그럼 그때 가서 투자해요. 지금부터 이 아까운 돈을 그죠? 네. 돈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제가 5년 뒤에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도 그 모멘텀이 1, 2년 안에서 1, 2년 나와야 안에 돼요. 와야 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투자자들이 가장 고려해야 될 거 무조건 싸다고 사지 마라. 뭔가 모멘텀이 1, 2년 안에 성장성이 동반된 주식을 사라. 이게 이제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 하나가 될 테고요. 근데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사실 이제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그러면 그 모멘텀이라는 거 그다음에 언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야 돼?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역시 김 선생님이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미 제일 준비돼. 제일 중요한 거. 원고가 살짝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주식이 가치 영역에 있는지 예. 그리고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지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히스토리컬 PBR 차트를 보라고 합니다. 히스토리컬 PBR. PBR 차트. 예. 이걸 왜 봐야 되냐면 백화점에 세일을 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가방 예. 사고 싶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40%에서 60% 세일한다라는 걸 보고 왔는데 그럼 명품은 세일 잘 안 하잖아요.
하더라도 15%예요. 그렇죠. 그러네. 네. 그렇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것도 한 마이너스 60%에 세일하지 않을까 기다리면 아무리 기다려도 그 가격 안 내려와요. 네. 그래서 PBR이 3배에서 5배 정도에 거래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동안 보면 네. 아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네. 소위 말하는 워런 버핏이 자주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너무나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싸지면 바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내려옵니다. 예. 최근 같은 코로나 사태 정도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컬 PBR 차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식은 PBR 1배에서 5배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구나. 어떤 주식은 PBR 1배에서 0.5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PBR이 5년 내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PBR이 계속 하향 추세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바로 지난 방송에 얘기했던 뼈무게 골다공주. 이 뼈무게에서는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뼈무게 자체가 골다공증에 걸려서 성장이 계속 뼈무게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거는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쇠퇴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에요. 그런 쇠퇴기업에 들어간 기업은 저는 안 삽니다. PBR이 아무리 무조건 낮다고 살 게 아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네요. 네.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에서 JCPenney 파산한다고 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파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아마존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 패러다임이 변한 거. 패러다임이 변한 게 어떤 거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은 아니죠. 얼마 전 이제 서울에서 춘천 간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예. 그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춘천 가려면 거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국도로 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도가 항상 막히고 트래픽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옆에 식당하고 주유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근데 서울 춘천으로 빵 뚫어버리니까 그 국도 주변에 있던 주유소들이 다 망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유소가 싸졌다고 해서 주유소 10억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와 6억의 매물이 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패러다임이 변하면 PBR이 아무리 낮아져도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히스토리컬 PBR 차트를 보면 시장이 이미 그걸 반영을 하고 있어요. 계속 PBR의 밴드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3배를 받다가 2배를 받다가 1배를 받다가 이런 식으로. 최근에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주입니다. 보험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이자율이 10%일 때라 지금은 10년물 미국 국채가 0.6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은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가는 거는 랜덤하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한 방에 다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손해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받은 돈으로 이자놀이를 해서 보험 사고가 터지면 딱딱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는 비즈니스인데 지금은 그 돈을 받아서 굴리려고 하는데 10년짜리 사도 0.6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업비랑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험사들의 PBR이 최근에 0.1까지 빠졌어요. 순자산이 10만 원인데 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이런 주식들은 제가 아무리 PBR이 0.3, 0.2라도 안 삽니다.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부분은 또 회복을 하겠죠. 그런데 이 이자율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지 획기적인 보험사의 어떤 이 Asset Liability Management라고 해서 ALM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주식은 피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히스토리컬 PBR을 좀 눈여겨봐라. 그걸 잘 보고 이 항상 움직였던 어떤 평균값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주식에 한해서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래의 동기적인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미래 성장성이 보장된 주식들을 좀 찾아라 이런 말씀이신데 뭐 좀 이렇게 업종이나 뭐 이런 데로 좀 이렇게 좁혀 주실 수는 없나요?